안녕하세요. 호랑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오늘은 흰산 풀 전력이 곤륜과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흰산과 곤륜의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전쟁 일지를 총정리하는 영상을 준비 중인데요. 지난주 휴재로 완달이 천재를 물리치는 에피소드가 한 주 늦게 나왔죠. 아직 뒷얘기가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해당 영상은 다음 주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뭘 다뤄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약 흰산이 이번 전쟁에서 풀 전력으로 나섰다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갔을까라는 호기심이 문득 생겼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흰산은 완달과 라오허 둘이 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에 대흥, 일영, 함화 삼형제가 있었다면 과연 전쟁이 어떻게 전개됐을지 상상해보니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물론 완달이 흰산의 힘을 온전히 사용하고 삼형제까지 있었다면 곤륜이 절대 쳐들어오지 않았겠지만 그저 재미로 보는 영상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달은 흰산의 힘을 호시탐탐 노리던 천재를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천재는 선전포고를 받은 이상 건방진 흰산 일족을 밟아줘야겠다고 생각하고 흰산을 침공하는 상황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완달에게 선전포고를 받자마자 천재는 병력을 출격시킬 텐데요. 오리지널 스토리처럼 개전하자마자 흰산의 영역 바로 바깥까지 병력들이 진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흰산의 서쪽 변경에 자리한 강의 일족과 먼저 싸워야 하기 때문이죠. 첫 타자로 보냈던 전기톱 살인마들과 토르들은 라오허 휘하의 지류의 주인인 신카이와 수백 수천의 신맹한 병력들을 먼저 상대해야 합니다. 토르들이 덩치도 크고 피지컬도 꽤 강해 보이긴 하지만 신맹한들도 자기들 본진에서 싸우는 만큼 강의 힘을 받아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병력들이 싸우고 있으니 본류의 주인 라오허도 신격들을 맞아 싸울 텐데요. 완달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 싸우는 척은 해야 할 것 같고 적당히 싸우다가 슬쩍 져주고는 곤륜에게 길을 내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곤륜의 일반 병력들은 거의 다 물리치지 않을까 싶어요. 유고는 이번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죽은 부하들의 혼만 되찾고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의 일족과의 1차전을 끝낸 곤륜의 신격들이 흰산 서쪽 경계에 도달한 상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들은 곧 흰산의 주인과 그의 세 아들들을 맞아 전투를 벌일 텐데요. 이번 전쟁에서 보셨겠지만 신격이라고 전부 다 강한 건 아닙니다. 나름 존재감을 보여줬던 인물 위주로 곤륜의 핵심 전력을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신격을 지휘할 총사령관 랑랑이 있고 흥룡 방패를 사용하는 형천과 하경, 벼락의 힘을 사용하는 뇌신 풍룡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신 토백과 그의 아들 차르타그, 광배를 쓰는 무사, 생긴 건 대장급인데 막상 전투력은 별로인 브라가 정도가 있죠. 이 정도가 곤륜의 핵심 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망은 아마 이번에도 천재의 융합을 주정할 것이기 때문에 전장에서 배제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재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도 관건인데 아마 흰산과의 전투 초반부터 등장하진 않을 것입니다. 일단 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을 보고 나서 판단할 것 같고 내가 뒤를 바칠 것이니 두려움 없이 전쟁에 임하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겠죠. 하지만 완달은 처음부터 전장으로 나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곤륜에서 천재 다음으로 강한 존재인 랑랑을 세 아들들이 감당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투가 어떻게 진행될까 생각해 볼게요. 명색이 신격들과의 전쟁인데 때로 몰려서 패싸움을 하진 않을 것 같고 완달과 대흥, 일영, 함화가 각각 적을 분담해서 싸우게 될 것 같습니다. 아들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흰산의 딸들은 전장으로 오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스토리처럼 특수 상황이 아닌 이상 가급적 흰산의 영역 안에서 싸우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흰산의 버프를 받아서 전투력이 더 강해질 테니까요. 먼저 완달은 적 중에서 가장 강한 랑랑을 상대할 것 같습니다. 세 아들들이 맞기에는 부담스러운 상대인 건 확실하죠. 브라가는 오리지널 스토리처럼 랑랑의 전투에 편승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이 둘의 싸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누구와의 싸움에도 끼지 않고 관전할 듯 합니다. 다음으로 형천과 하경은 대흥이 맡을 것 같은데요. 형천과 하경 두 콤비는 기공보다는 강력한 피지컬과 몸빵으로 싸우는 녀석들입니다. 상대의 약점을 노리거나 뒤통수를 치기보다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치려고 하는 낭만 있는 놈들이죠. 때문에 이들과 전투 스타일이 비슷한 대흥과 칠성월이 상대하기에 적합해 보입니다. 뇌신 풍룡은 함화와 사풍주가 맞습니다. 풍룡은 공중전에 능하고 뇌신 중에 가장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데요. 강력한 벼락의 술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강적입니다. 세 아들 중에 그나마 함화가 하늘을 날 수 있으면서도 상당히 날쌔기 때문에 상성이 맞을 것 같아요. 땅에서는 랑랑급이라는 토백과 그의 아들 차르타그, 광배무사는 일영이 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토백의 존재 때문에 대흥과 함화가 상대하는 적과 비교하면 한층 높은 레벨의 적들이긴 하지만 숨겨둔 힘을 방출하는 일영이라면 능히 토백을 상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형천과 하경대 대흥과 칠성월 전투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형천의 경우 완달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했던 언행, 완달의 선빵도 날리고 몇 대 맞으면서도 근접전을 이어가는 전투 레벨, 최강의 방어구 흥룡 방패까지 고려할 때 대흥보다는 한 클래스 위가 아닐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형천이 정말 완달과 싸움이 되는 레벨이냐 따져보면 당연히 아닙니다. 완달이 일부러 수준 맞춰 싸워준 거기도 했고 싸움 장소 또한 흰산 밖이었죠. 대흥이 만약 흰산의 버프를 받아서 더 강해진다면 해볼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경은 완달 주먹을 제대로 맞지도 않고 흥룡방패로 방어까지 했는데 한방에 나가 떨어지는 수준이라 형천과는 레벨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전투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초반에 대흥의 공격을 받아서 먼저 리타이어 할 듯 보여요. 형천과 대흥은 전투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강대한 피지컬도 그렇고 주 무기로 둘 다 도끼를 사용하죠. 형천은 공격력이 강하다기보다는 방어력이 갑인데 천계에서도 형천의 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자가 별로 없고 흥룡 방패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두터운 방어력 때문에 초반에는 대흥의 공격이 큰 데미지를 주지 못하고 칠성월은 방패에 막히면서 꽤 고전할 것 같아요. 하지만 대흥은 형천과 합을 주고받으면서 방어력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결국 대흥은 칠성월을 통한 일격 필살에 승부를 걸 듯 보여요. 그동안 칠성월에 채워놨던 피를 한 번에 방출하면 순간적으로 라오허조차 이겨내지 못할 파워가 나오죠. 비록 대흥 수준에서는 형천의 흥룡 방패까지 뚫지 못하겠지만 칠성월의 태산 같은 힘이 방패 너머의 형천에게까지 큰 타격을 줄 것이고 전투는 대흥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풍룡 대 함하와 사풍주 전투를 그려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아무리 흰산 버프를 받는다 하더라도 함화가 조금 후달리긴 해 보여요. 풍룡은 천개의 뇌신 중에서도 가장 빠른 자이기도 하고 뇌화 병력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한 원거리 벼락 기술을 씁니다. 물론 완달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았지만 함화 수준이라면 상당히 위협적인 공격일 겁니다. 하지만 함화에게도 사풍주라는 용의 기물이 있죠. 함화가 라오허와의 전투에서 어떻게 등장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엄청난 모래 폭풍을 몰고 와서 라오허가 소환한 군기 수십 마리를 학살한 후에 라오허의 용오름을 타격해서 그가 진짜 모습을 보이도록 만들었죠. 그동안 힘을 축적해왔던 만큼 사풍주의 한 방을 제대로 적중시킨다면 풍룡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 스피드가 관건일 듯해요. 풍룡은 함화의 일격을 가까스로 피하면서 치명타를 피할 것 같습니다. 사풍주의 힘을 전부 소진한 함화는 풍룡의 벼락 공격에 방어막을 치며 버틸 뿐일 듯하고 근접전에서마저 풍룡이 우위를 보이면서 패색이 짙어질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막판에 형천과 하경을 물리친 대흥이 싸움에 가세하면서 2대1의 상황이 되고 풍룡은 후퇴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차르타그와 광배무사 대 이령의 대결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령은 삼형제 중에 최약체로 알려져 있지만 숨겨진 힘을 완달히 눈치채고 가장 위험한 전장으로 내보낸 상황으로 가정해 볼게요. 일단 광배무사는 광배를 쓴다는 것 말고는 특별히 위협적인 모습은 없었는데요. 이령은 삼형제 중에 가장 형세 판단도 잘하고 정보전에 뛰어나기에 광배를 미리 파악하고 잘 피하면서 묶이지 않을 듯합니다. 광배가 방어까지 해주진 않기 때문에 광배무사는 이령의 공격에 초반 리타이어 할 듯 보여요. 중요한 것은 차르타그인데요. 본류의 힘을 받은 라오허도 방심했으면 위험할 뻔했다 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절대 만만한 적이 아닙니다. 차르타그의 기공은 사풍주의 방어막을 거의 붕괴시킬 정도로 강했고 본 모습인 사막 괴물이 되면 더욱 강해지죠. 하지만 이령의 숨겨둔 힘은 라오허에 대해서도 승리를 자신할 만큼 강했는데요. 그 힘을 개방한다면 차르타그가 인간 형태로 있던 사막 괴물 모습으로 싸우던 관계없이 라오허가 차르타그를 이겼던 것처럼 이령도 승리할 것입니다. 힘, 속도, 기술, 지능 모든 면에서 이령의 우위가 예상되죠. 하지만 땅의 신 토백은 다릅니다. 차르타그를 잡으면 토백이 등장할 텐데요. 비록 상반신 부분은 흥룡에게 잘리고 하반신 부분만 남아서 거대 지렁이 같은 흉측한 괴물이 되었지만 천재는 토백을 일컬어 땅에서는 랑랑급이라는 흥미로운 말을 하기도 했죠. 단단한 외피는 마치 철갑 같고 타액은 피부를 녹게 하며 거대한 모래 회오리를 만드는 등 술법도 뛰어났습니다. 곤륜의 상위 신들마저 토백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죠. 결국 토백과 이령의 싸움은 둘 다 싸워본 라오허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백은 라오허를 맞아 다소 고전하긴 했지만 라오허 또한 약간 우세했을 뿐이지 토백을 끝내기 위한 한방이 없었기 때문에 둘은 비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령은 라오허와 풀파워 대결은 한 적은 없지만 라오허도 감당 못하던 칠성월의 파워를 막아냈고 완달에게 제가 제대로 싸웠다면 라오허는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도 있죠. 하지만 당시 라오허는 본류의 힘을 풀로 사용한 게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령과 라오허의 전투력은 비슷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령이 토백을 맞아 비록 지지는 않겠지만 라오허와 마찬가지로 그를 패배시킬 만한 큰 거 한 방은 없을 듯 해요.
토백의 철침 공격을 방어막으로 막으면서 촉수도 여러 개 자를 테지만 토백에게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고, 토백의 거대 회오리는 기공으로 상쇄시키면서 길게 공방전이 이어질 듯합니다. 결국에는 다른 적들을 물리치고 합류한 대흥, 함화와의 협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흥의 칠성월이 토백의 철심 촉수들을 모조리 자르고, 사풍주가 집채만한 바위 세례를 토백에게 날리면서 일영이 힘을 한 곳에 집중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후 일영의 최후 일격이 토백의 몸을 뚫어 쓰러뜨리는 것으로 전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랑랑 대 완달인데요. 이 싸움은 고려할 변수가 전혀 없습니다. 완달이 무리하게 천재를 전장으로 끌어내려는 상황이 아닌 이상 힘을 숨길 이유가 없고, 랑랑도 완달의 진짜 힘을 파악하고 초반부터 변신해서 달려들겠죠. 하지만 완달의 몸에 공격이 닿기도 전에 완달에게 잡혀서 턱뼈가 으스러질 것 같고, 흰산 버프로 더욱 강해진 완달은 곤륜의 총사령관 랑랑을 싱겁게 퇴치할 것 같습니다. 브라가는 랑랑이 죽는 모습을 보고 안되겠다 싶어 그냥 도망갈 것 같네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완달과 흰산 삼형제가 곤륜의 적들을 대부분 퇴치했는데요. 만약 여기서 천재가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천재는 부하들이 완달과 흰산 일족에게 탈탈 털리는 걸 보면서 참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곤륜의 패배에 자존심이 상해 열받아서 나타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흰산 일족에게 신격들이 일방적으로 유린당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천재가 그토록 쓰고 싶어했던 철의 번개를 쓸 명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요. 전장에 철의 번개를 떨어뜨리면서 흰산의 세 아들들이 모두 리타이어하고 완달만 남아 천재를 상대할 것 같습니다. 먼저 완달은 기물로 하여금 성을 지키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칠성월과 사풍주 풀세트를 갖춘 채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천재도 그 모습을 보고 처음부터 금강절을 꺼내 들겠죠. 완달이 사용하는 칠성월과 사풍주는 대흥과 함화가 쓸 때와는 그 위력 자체가 다른데요. 칠성월의 위협적인 근접 공격력은 물론이고 사풍주를 통한 원거리 공격 술법, 하늘을 나는 공중전 능력까지 더해진다면 천재는 초반부터 꽤 고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재는 광배를 통해 무한히 회복하기 때문에 갈수록 완달의 힘이 빠질 듯하죠. 이에 완달은 칠성월을 던지거나 사풍주를 사용해서 광배를 먼저 타격하게 되고, 광배가 파괴된 천재는 오리지널 스토리처럼 청재의 의식이 발동하여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아무리 완달이 흰산의 버프를 받고 기물들을 전부 쓴다고 해도 천재에게 밀릴 것 같아요. 청재의 의식이 깨어난 뒤 천재는 훨씬 막강해진 모습을 보여줬었죠. 결국 완달은 천재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지를 찢어놓는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흰산의 힘을 사용할 듯합니다. 10분의 1만 남은 불완전한 힘이 아니라 100% 완전한 흰산의 힘을 사용할 텐데요. 이에 백제는 처음 느껴보는 압도적인 힘을 감지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겠죠. 만약 이 상황이라면 천재는 고민 끝에 퇴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배가 회복시킬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심각한 타격을 받는 건 아무리 천재라도 두려워할 것 같아요. 다행히 흰산의 주인이 영역 밖으로까지 나와서 그 힘을 쓸 수는 없기에 신속하게 후퇴를 택할 듯합니다. 이렇게 곤륜과 흰산 전쟁은 양측 주요 전력들이 크게 피해를 입은 가운데 흰산의 승리로 종료될 것 같습니다. 완달과 세 아들들은 크게 부상당했지만 완달성과 흰산은 별다른 물리적인 피해 없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듯해요. 전쟁을 종결지을 한방은 역시나 흰산의 힘이었을 겁니다. 반면 곤륜의 피해는 조금 더 처참할 것 같습니다. 랑랑, 토백, 형천, 풍룡, 차르타그 등 주요 전력이 모두 소멸했기에 천재는 한동안 이들을 소생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듯하죠. 그리고 세간에 천재가 흰산의 주인에게 꼬리를 접고 도망쳤다라는 소문이 퍼져서 권위 또한 땅에 떨어질 듯합니다. 흰산의 힘이 건재한 이상 두 번 다시 흰산을 침공하지 못하겠죠. 지금까지 흰산과 곤륜이 풀전력으로 제대로 붙으면 어땠을까 상상의 나를 펴봤는데요. 이렇게 전투 시나리오를 써보니까 천재가 왜 수백 년 동안 전면전을 피하면서 흰산을 쳐들어가지 못했던 것인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흰산이 정상적인 전력이었다면 곤륜은 절대 흰산을 넘보거나 싸움을 걸어올 수 없다라고 결론 지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